자, 이번 시간에는 복대리에 이어서요. 용어 설명 몇 개 짚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자료집 3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용어 설명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 설명 1번은 과실책임, 2번은 무과실책임 두 개를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행위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과실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만 그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과실책임주의 할 때 과실책임은 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만 행위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무과실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즉 잘못이 있든 없든 행위자가 다 책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도 책임지고 있든 없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그래도 민법의 책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 측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거든요. 가령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잠깐 딴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이 앞차하고 추돌 해서 사고를 했다. 그 행위는 나한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 책임을 과실책임주의. 민법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내 잘못한 것만큼만 나한테 책임이 귀속되는 것. 반대로 무과실책임은 나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다 책임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뿌리가 되는 거는 이것이 원칙이다. 이거를 하나 체킹을 하고 가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행위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이거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표적으로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바로 무과실책임주의예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제가 핸드폰을요 대리점에서 지난주에 바꿨어요. 그래 바꿀 때는 괜찮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핸드폰이 작동 불량이야.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그럼 구매한 저는요. 핸드폰을 구매한 제 입장에서는 열받죠. 지금 산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때 매수자가 누구한테요? 매도자에게 대리점에 가서 따지죠. 왜 하자 있는 걸 팔았냐고. 그때 대리점한테는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 대리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기계 자체의 결함이거든요. 그럼 대리점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이름하여 무과실책임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을 매매했을 때 물건에 뭐가 존재하면 하자가 존재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도인, 대리점이죠. 매도인이 잘못 있을 때 잘못 없을 때 잘못이 있든 없든 잘못이 있어도 지고 없어도 지고 잘못이 있든 없든 제품의 결함 하자가 있으면 책임진다. 그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적용이 된다는 거. 요걸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4번은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3번은 채무불이행 4번은요. 불법행위. 자,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책임 논의의 구조가 먼저 기반 구조가 다른데
채무불이행은 서로 둘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존재하는데 그 계약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불이행했다. 계약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깨버리고 그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계약 불이행이라는 계약 위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하여 채무불이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원인이. 계약 불이행 원인은 누구냐? 바로 계약자 일방. 일방에게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한테 과실이 있을 것. 그러면 그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내 집을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약속대로 잔금을 처리해 주지 않더라. 그거 계약 위반이고 계약 불이행이죠. 그 계약 불이행은 누가 제공한 거냐? 매수인이요. 매수인의 과실에 의해서 잔금을 처리 못한 거죠. 이름하여 채무불이행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요. 계약관계가 꼭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불이행했어. 이걸 이름하여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매수자가 집값을 안 주겠다. 잔금 처리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제해버립니다. 해제 처리하고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계약 깨고 왜 계약을 불이행해? 그럼 계약 깨버리고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끝. 반면에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관계가 없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계약관계가 없어야 돼요.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된다. 위법행위. 그거를 이름하여 불법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 운전 중 열심히 차선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 차가 들어와서 사고를 했다. 나하고 그 옆 차선에 있는 차 운전주는 계약관계 없죠. 옆 차선에 있는 주인이 내 차를 치고 들어와서 사고를 받았다. 이거를 이름하여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옆 차 주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때 빚어지는 문제가 불법행위 문제. 그럼 이건 해결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고 끝. 그래서 채무불이행 3번에 있는 채무불이행도 4번에 있는 불법행위도 결론은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는데 그 논리 출발이 다르죠. 이거는 계약관계가 너하고 나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계약관계 없어도 가해자의 잘못에 의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본 거지. 그러면 네가 물어줘야지 손해를. 이거를 이름하여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자, 오늘 몇 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다. 4시부터 촬영하기로 했다. 근데 촬영해 주시는 촬영 기사님이 안 오셨다. 그래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그거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봐야죠.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불이행했다. 이 문제는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 측은 계약 위반한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5번째는요. 고의와 과실에 관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고의, 6번째는 과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는 고의는 일부러라고 표시하면 돼요. 일부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부러 저지른 거. 과실은요. 실수였어요. 그건 내 실수였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했는데 잘못은 잘못인데 내 실수였어. 이거는 애초에 내 의도한 거야. 근데 법조문의 과실은
법조문의 과실은 이렇게 실수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알 수 있었다. 행위자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법조문에는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조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과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무슨 뜻일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주의를 열심히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뒤집으면 뭘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알 수 있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속에 당신이 말이야 주의를 기울였으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가정이죠. 알 수 있었다니까. 알 수 있었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뒤집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네 자네가. 그 말은 자네한테 뭐가 있었다? 과실, 잘못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법조문에는 과실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실 것. 그 다음 6번에는 추정과 간주에 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6번에 추정 그리고 간주. 법조문은요 뭐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로 본다. 뭐뭐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요 간주예요. 간주. 간주는 추정과 달리요 법률이 규정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를 간주라고 그래요. 추정은요 반증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반증이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 뒤집어진다. 그거를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주가 더 효력이 센 걸로 보면 되죠. 이게 효력이 센 거. 왜요? 이거는 법이 정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마지막에요. 준용이라는 개념 있죠. 준용. 예컨대 7조에 보니까 7조 1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7조 1항에 8조의 5조의 균형을요. 5조의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준용한다. 그럼 준용이라는 뜻은 뭐냐? 준용은 7조는 뭐를요? 5조 규정을 끌어다 쓴다는 뜻이야. 끌어다. 5조 규정을 여기다가 끌어다 쓰는 거를 준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준용을 왜 이거를 입법 기술상 왜 사용하느냐? 조문을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준용한다는 규정을 여기다 옮겨 적지 않으면 이거를 5조 있는 조문을 여기다 그대로 다 옮겨 적으니까 조문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조문이 길어지는 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이게 준용이에요. 그래서 313조는 예컨대 가령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전조 몇 조 그러면 바로 전조니까 312조. 312조를 여기다 그대로 끌어다 쓰세요. 이거를 우리는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7가지 정도가 우리가 자주 쓰는 법률 용어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어서 본강의 무권 대리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리권 이 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대리는 본인이 해야 될 의사표시를 본인이 하지 않고 누가 대리인에게 하게 해서 효과는 본인이 누리는 거죠. 계약은 대리인이 하게 하고 이걸 대리라고 불렀고 이때 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를 하면 이름하여 유권대리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리를 하면 무권대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했어? 유권대리. 너 대리권 없이 했네? 무권대리. 복대리는 그럼 뭐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재위임을 해버렸다. 딴 사람한테. 재위임해서
선임된 분, 그분을 복대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이때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고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난 사람, 그분을 이름하여 복대리라고 부른다.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데 역할은요. 그 복대리의 역할은 누구 대리하느냐?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이놈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분. 이지만 역할은요. 본인 쪽을 대리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소개가 되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 무권대리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할 때 무가 무슨 자냐면 없을 무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를 했다 이런 뜻이죠. 무권대리는 뭐가 없는 사람?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를 했어요. 이거를 이름하여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있는 상태에서 즉 위임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을. 대리권 있는 사람이 유권대리죠. 그런데 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는 상태였다. 이름하여 무권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무권대리인이 권한도 없는 놈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계약의 무권대리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계약의 무권대리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 대리권도 없는 놈이 계약 해제를 해버렸다. 해제를. 여기는 매매 계약을, 여기는 계약 해제를 단독 행위를 했네. 너 권한이 있어 그런데? 너 해제를 하려면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해제하라고 위임장을 줘야 되는데 너 위임장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야 가짜. 그럼 이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거는 계약이 아니라 뭐를요? 해제라는 단독 행위를. 해제라는 단독 행위를 한 거네. 단독 행위를. 그래서 무권대리는 두 개로 다시 세분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나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권한이 없이 했어. 위임장 조작해서.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부르고요.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를 혼자서 해서 단독행위를. 예컨대 해제나 취소 같은 단독행위를. 이름하여 무권대리인 거에서 두 개로 이렇게 판이 나눠지는 거네요. 계약의 무권대리는 계약을 저질렀어. 내가 권한도 없는 놈인데. 나는 권한 없이 계약 해제를 해버려서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해제를 했든 가서 계약을 해제를 했든 다 권한이 없이 했으니 권한 없는 사람이 대리를 했으니 몽땅 이 행위는 계약이 됐든 해제를 했든 이 행위는 본인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놈이 했으니까. 위임장을 조작을 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130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계약한 거든 가서 해제를 한 거든 다 본인이 위임한 적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축약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여기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요.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긴 없는데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이 계약을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추인은 무슨 뜻이야 또? 추후에 승인을 했어요. 내가. 추후에 승인해서 뭐를 승인했는데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이 계약을 내가 인정을 해줬어. 인정. 언제? 추후에. 이름하여 추인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무효였던 무권대리였잖아요. 이 무효였던 무권대리가 뭘로? 유효로 바뀌게 돼요. 무효였던 무권대리는 무효가 아닌 뭘로 바뀌게 되느냐고요? 유효로 바뀌게 돼요. 유효로. 이거를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추인한다는 의사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죠? 바로 본인이 내리는 거네. 본인이. 그래서 예컨대 아버지 땅을 아들이 독자인 3대 독자인 아들이 아버지가 땅도 안 줘, 건물도 안 줘, 용돈도 조금밖에 안 줘. 가쁜데 엄청나 가쁜데. 그러면 아들이요. 결국 돈이 모자라니까 사고를 치게 되죠.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해 가지고요. 위임장을 조작을 해서 아버지 땅을 이렇게 제3자에게 매각해서 팔아먹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땅이나 부동산을 매각 처분해버렸다. 이때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위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무권대리라고 하고 이 무권대리는 효력이 없다. 다만 아빠가 추인을 하면 무효였었는데 뭘로 바뀌게 되느냐. 유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님께서 그러면 나 추인 못하겠어. 죽어도 이거 인정 못해. 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이거 죽어도 추인을 못하겠어. 나 추인 거부할 거네. 추인을 거부하게 되면 거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추인을 거절한다. 이건 인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절한 거죠. 끝끝내 거절하면 계약은 뭘로 바뀌느냐면 무효로 바뀌게 돼요. 확정 무효로. 그럼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본인이 하는 거네요. 여기서 본인이, 아버님이.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네요. 인정하겠다. 아들이 저지른 계약을 내가 받아들여서 인정하겠다. 추인하면 되겠고 나 싫다. 인정 못하겠다. 거절하면 뭘로 바뀌고 무효로 되겠고. 그러면 이 계약은요. 이 매각한 계약은 권한 없는 아들이 한 이 매각한 이 매매 계약은 추인을 하지 않은 상태면 아빠가 추인하지 않은 상태면 어느 상태? 유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되었어요. 유동적 무효다. 왜 유동적이냐? 유동적이다. 추인하면 바뀌니까 유효로. 그래서 여기서 꼭 챙기셔야 될 단어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이 상대방하고 한 이 매각 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한 이 매각 행위는 땅을 매각한 거, 부동산을 매각한 거, 이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데 이 무효는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이 표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추인하든지 거절하는지 이거에 따라 효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32쪽 자료에 1번, 큰 1번 볼게요. 본인의 추인권이라는 제목에 130조, 132조, 133조 조문 3개가 있죠. 130조입니다. 조문이고요. 조는 130조고 페이지는요. 3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이거 구별 안 되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자, 구별을 정확히 지으면서 들어가세요. 민법은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는 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 해석의 민법 공부의 출발은 조문입니다. 조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계속 눈을 두시면 됩니다. 밑에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32페이지, 여기는 130조, 조문을 뜻합니다. 자, 130조 볼까요? 제목은 무권대리라는 제목 하에 대리권 없는 자가, 줄여서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아빠를 대리해서 저 아들놈의 새끼가 누구를요? 아빠를 대리해서 땅 매각을 했다. 무권대리를 했다. 이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효다. 뒤집으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오케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유효로 된다. 이런 뜻.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라는 거 한 번 더 점검하고 갑니다. 옆에다 써주시죠. 130조 끝에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다음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자, 이 132조도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논점이어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추인이나 거절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본인이 하지. 누가 저지른 거? 아들이 저지른 거를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면 추인,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거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 이거 추인한다는 말을. 추인한다는 말을 아빠가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던져주면 되는 거죠. 추인하겠소 내가. 우리 아들이 계약한 거를 내가 인정하겠어. 나 거절하겠어.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하면 될 거야. 근데 잘 보시게 되면 132조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조문이 꽈져 있다는 게 들어올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근데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가로를 넣어보실게요. 상대방 얘한테 해야 되는데 얘한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 무권대리인에게 했다고 얘한테 이렇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132조가. 그럼 추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빠는 아들이 땅 팔아먹은 거를 추인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상대방에게 할 거를 안 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했나 이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고 분쟁의 시발점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대항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항을 못한다. 그래서 132조 누구한테 추인하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상대방한테 대항 못한다고.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본문이라고 그래. 본문. 마침표까지를 본문이라고 앞으로 부릅니다. 앞으로 본문이다. 그러나부터를 뭐라고요? 단석. 그러나. 단석. 113조, 132조죠. 132조 본문. 그러나는 단석. 그래 132조는 두 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항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항을 못한다. 본문은. 그러면 단서는 뭐야? 대항한다. 그래서 본문과 단서는 대조적인 구조다. 조문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연습이 충분히 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도입을 해볼게요. 아빠가 추인한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안 했어. 누구한테 했어? 무권대리인 아들한테 해서 나 추인할 거야. 그럼 추인을 한 거요? 안 한 거요? 이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쏙 들어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지금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서로 화해를 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중. 누가 답답하면 아빠가 훨씬 답답해요. 옷 갈아입어야죠. 밥 먹어야죠. 두루두루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무덤 판다고, 샘 판다고. 아빠가 애를 잡았어요. 애를. 야, 아들 일로 와봐. 왜 아빠? 오늘 저녁에 엄마 보고 밥 먹자고 해라. 밥 먹자고 해라라고 화해하자고 던졌죠. 이때 아들이 와이프한테 전달을 하면 화해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전달을 안 하면 132조예요. 화해하자는 거를 아빠가 화해하자는 거를 상대방한테 와이프한테 하면 효력이 생기죠. 근데 상대방에게 안 하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했어. 아들한테. 그런데 이 아들놈의 시키가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면 효력이 생기는데 전달 안 했어.
전달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와이프는 모르고 있네. 모르고. 화해하지 않은 의사를 모르고 있죠. 그러면 화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지. 이 뜻.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대항을 못한다. 그러나 누가 알면 상대방이 알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뜻. 자, 그래서 132조 조문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본문부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대항 못해요. 누구한테 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은 무슨 뜻이요? 그 사실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 그 사실을 안대. 누가 알았대?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 전달했네. 전달하면 효력이 있다. 무슨 효력이 있다? 추인의 효력이 있다. 오케이. 전달하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고 전달 안 하면 추인의 효력이 안 생기고 이렇게 정리하면 끝. 자, 조문을 보는 눈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음 133조 추인은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33조에. 자, 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무권 대리인이 땅을 매각하는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5년에 이때 계약을 했다. 아버지 땅 팔아먹는 계약을 이때 했다. 그리고 돈 다 썼겠죠. 이 10억을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10억 받아가지고 돈 다 쓰고 아버지한테 탄로난 거는요. 탄로난 거는 2년 뒤 2017년 후반기에 탄로가 났다. 우리 아빠가 알았다. 이걸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얘를 지을게요, 살릴 거 고민 끝에요. 고민 끝에 얘를 추인을 안 하고요. 추인을 안 하고 거절해 버리면 추인을 한다는 거는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왜? 계약을 인정해 주니까. 추인한다는 거 아들 살리겠다는 거죠. 아들을. 근데 거절한다는 거는 아들 죽이고 아들 보내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겠다 이런 속셈이죠. 아빠가. 이때 추인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2017년에 했다.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추인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전달이 됐다. 이게 전달이 됐다. 그럼 효력은요.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계약일로. 계약일로 소급하게 돼요. 소급. 추인이 된 건 이때지만 그 전으로 언제로? 계약일로 거꾸로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권 대리를 본인이 아빠가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 추인이 된 날이 아니라 언제로? 계약일로 처음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두 단어를 여기서 챙기셔야 되는 거네요.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효력은 언제? 처음부터예요. 계약일부터예요. 추인이 된 날부터예요. 추인이 된 날이 아니라 언제로? 맨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그거를 우리는 소급표라고 그런다. 그래서 추인은 계약을 유효로 만드는 거죠.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부터? 처음부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실 겁니다. 그 선택은 이쪽에서 합니다.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근데 가령 이쪽이 3대 독자거나 이러면 이 3대 독자인 아들이 아빠 땅을 이렇게 매각해서 팔아먹었다. 꼭 아들이 하는 거를 엄마가 그러죠. 아들이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자기 아빠, 지 애비 젊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3대 독자인 아들이 팔아먹으면 이거를 아빠가 추인을 할까요? 거절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아빠가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계약은 무효로 되고 책임을 아들이 다 짊어지게 돼요. 이 책임을. 그럼 아들이 저지른 거는 소리를 위조했으니 사문서 위조. 속였으니 상대방을 속였으니 사기도 걸리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죄질이요. 형사상으로 죄질이 커요. 근데 우리는 민사 문제만 검토하는 거지. 형사 문제는 여기다 논외입니다. 논외. 얘가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죠. 사기죄로. 얘를 교도소를 집어넣는 거를 아빠가 이걸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 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싫다.
사기를 쳐도 범죄를 저질러도 내 아들이니까 이걸 인정하겠다 그러면 추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상태로 10년이 흐르고 내버려두면, 아빠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이것도 이도 저도 선택을 못하고 그냥 뒀다. 10년이 지날 때까지요.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면 추인한 걸까요? 거절한 걸까요? 아빠가 이거 선택을 못하고 있어. 선택을. 추인을 하자니 애를 더 버릴 것 같고, 지금 얘가 전과 3범인데 애 더 버릴 것 같고, 추인을 하면, 거꾸로 거절을 하면 얘가 교도소로 또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시간이 경과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 이건 추인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방치만 한 상태에서는 아빠가 본인이 아무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어요. 이 상태는 추인이 아니다.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이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셨고요. 반대편에서 이 무권대리, 권한 없이 체결한 이 무권대리인하고 계약을 한 이 상대방도 이 무권대리 행위라고 부르죠. 매각한 거.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상대방도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의 첫 번째는 철회권이라는 거예요. 철회. 두 번째는 최고. 두 가지를 상대방 쪽에서도 선택할 수 있네요. 병이. 철회는 뭐예요? 관둘래. 나 관둬.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언제냐면, 온라인 쇼핑몰로 옷을 내가 샀어. 옷이 딱 눈에 보니까 딱 들어와. 눈에 쏙 들어와. 주문을 했다가 한두 시간 뒤에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걸 보니까 내 안목이 이상해. 내 안목이. 그래서 관두겠다고 연락하는 걸 우리는 철회라고 그래요. 발송이 아직 되기 전이죠. 그쪽에서 우편물을 나한테 보내기 전에 관둬버리는 건 우리는 철회라고 부릅니다. 취소라고 하지 않아요.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미처 생기기 전에, 관둡시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른다? 철회라고 부릅니다. 밑에 거 최고는요. 최고는 뭐냐? 독촉합니다.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상대방 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보내죠. 선생님의 자제분께서 저하고 지난달에 3년 전에 땅 매각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아드님께서 대리권이 없으시군요. 그럼 이 계약을 선생님께서 아드님이 한 이 계약을, 저하고 한 이 매매 계약을 추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인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뭐 여부를요? 추인 여부를. 추인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거를 우리는 최고라고 그래요. 민법 131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셔가지고 하나를 살펴보고 갈게요. 자, 뒷장에 보시게 되면 33쪽에 134조의 철회권, 131조의 상대방의 최고권 두 개가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철회권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기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 입문 강의에서는 131조의 상대방의 최고권을 만나볼게요. 최고는 무슨 뜻? 독촉을 하는 거죠. 독촉. 추인인가요? 아닌가요? 독촉을 하는 거죠.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게.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달라고 최고장을 보낸다. 이거를 우리는 최고권이라고 합니다. 최고권.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버님 답변 주세요 그랬는데 답변이 없네요.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밑줄을 짝.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무슨 뜻? 답변 없고 침묵하고 있어요. 답변 없이요. 답변 없이 뭐하고 계셔? 침묵하고 있어. 침묵. 답을 달라니까요, 아버님. 추인인지 아닌지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 없다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 131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걸로 처리합니다. 거절한 걸로 처리한다. 본다. 본다니까요. 뭐야? 그대로 효력이 생겨요. 거절한 걸로 법률 효과가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철회하고 최고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이 두 개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문제는 이 본인 쪽에서 선택하는 투 카드, 본인 쪽에서 투 카드를 고르게 되죠. 무슨 카드하고? 추인 카드와 추인 거절 카드를 고르게 되고요. 거꾸로 상대방 쪽에서 투 카드를 고르게 돼요. 뭐하고 뭐 중에서? 철회 카드와 최고 카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무권대리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기본 강의에서 만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권대리까지 마치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무효 취소 주제 바꿔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